한국은 방역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잘 대처한 국가로 콘텐츠 제작에 문제가 없다. 이같이 말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 세계 진출에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성장시킨 장본인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상반기에 감염병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고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 유료 구독 계정은 올해 상반기 1억 7,500만 개에서 1억 9,500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자와 매출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플랫폼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그보다 콘텐츠에서 더욱 도전적인 투자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둬왔습니다. 그 중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크게 투자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일찌감치 한국 콘텐츠의 위력을 실감하고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넷플릭스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578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이후 영화뿐만 아니라 킹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인간수업, 나홀로 그대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물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투자했고 CJ ENM, JTBC 등과 콘텐츠 제휴를 맺으면서 한국 콘텐츠 확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휴를 한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콘텐츠보다 장사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넷플릭스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콘텐츠들은 각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재 70여 개 한국 콘텐츠가 30여 개의 언어로 19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영화 살아있다도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유럽 등 35개국 글로벌 영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가 먼저 개척한 시장에 아마존과 디즈니 등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구독자 6천만 명을 확보하는데 12년이 걸린 반면 디즈니 플러스는 1년밖에 채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헤이스팅스 CEO는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이 매우 놀랍다며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지만 넷플릭스의 킹덤과 디즈니 플러스의 더 만달로리안은 콘텐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헤이스팅스 CEO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항하는 킹덤과 같은 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확보한 넷플릭스가 디즈니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한류 팬덤은 기존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는 전 세계 실물 음반 시장 축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K-POP 음반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며 한류 팬덤의 유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BTS의 앨범 판매량은 427만 장을 기록했고 10월 2일에 공개되는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은 발매 전 선 주문량만 80만 장을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올해 상반기에도 K-POP 실물 음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2.9%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첫 정규 앨범에 맞춰 넷플릭스 최초 K-POP 다큐멘터리까지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POP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자 일본에서는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BTS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자 아시아가 거둔 쾌거라고 축하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한국은 국가에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미국 출신 음악평론가 마틴 프리드먼에게 13년이 지난 최근의 일본 노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마틴 프리드먼은 13년 전과 다르게 지금 일본의 노래는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패널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한국의 K-POP처럼 굉장히 열광적인 느낌이냐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틴 프리드먼은 실소를 자아내며 K-POP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이 모르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일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한 전문가가 한국은 2000년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정부에서 영화와 음악에 힘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의 선전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여왔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심 있는 한 전문가가 이러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일본은 시대에 못 따라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미라는 BTS의 팬들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미는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BTS는 팬들과 SNS를 통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스타 팬이라는 상하 관계가 아닌 반반의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도 아이돌이 아닌 자신들도 BTS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팬 문화이고, 이 fan 문화가 앞으로 세계를 바꿔나가며 연결해 나가는 큰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문화 콘텐츠가 발전했다는 식의 말을 해왔지만, 실제로 한국의 경쟁력은 무한 경쟁과 개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컬처가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국내와 해외 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라는 좁은 틀을 뛰어넘어 세계를 무대로 스토리로 만들고 세계인의 공감을 살 만한 보편적인 정서를 그 위에 입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K-팝의 연습생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은 최대 100만 명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연예 기획사에 소속돼 노래와 춤을 익히는 연습생 신분이 되기에도 최소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국내 연예 기획사는 무려 2천여 개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육성한 그룹 가운데 방송을 통해 데뷔하는 팀은 한 해 100개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공한 그룹은 10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치열한 경쟁 시스템은 K-팝의 수준을 가장 막강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락의 전설이라 불리는 하이도는 일본이 한류가 엄청 시끄러운데 어떤 리뷰들은 무조건 폄하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류는 올만해서 온 거야. 나는 이전부터 좋아했었어. 그래서 드디어 왔구만 했다고. 적어도 일본 사람들보다 노래 잘 부르고 외모나 춤, 음악 센스도 출중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 일본에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닐까. 아시아에서 일본만 제외하고 모두 세계를 노리고 활동해.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해서 일본어도 술술 말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런 엔터테인먼트 성에 대해 트집 잡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한류를 막고 싶다면 무조건 돌려보낼 게 아니라 일본의 뮤지션과 대중의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닐까. 가창력이 수준 이하인데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을걸. 그리고 혐오는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적 문제를 할 수 있지.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하이도는 과거 2002년 내한했을 당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깊다는 것을 알고 역사와 조심해야 될 단어 등을 공부하면서 정말 일본인들 지독했구나, 미안해요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일본의 문화에 대한 보수성에 대한 비판과 우익들의 혐한을 관련지어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시금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한령 이후 한국 콘텐츠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최근 한국 드라마 미생 리메이크판이 2년 만에 방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 베테랑의 중국판 리메이크작이 중국에서 3주 만에 619억 원의 대박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가장 뜨거운 한류 사랑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게 해주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지만,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더욱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중국 책임론을 시작으로 무역 분쟁, 홍콩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조되기 시작한 미중 간의 갈등의 불씨가 대만 문제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차이잉원 대만 청풍으로 대표되는 집권 민진당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대만의 지정학적 특성을 이용해 미국의 밀착, 정치, 경제, 군사적인 실리를 얻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에 대만 독립을 하나의 중국이란 자신들의 철직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중국 내부에선 압도적인 무력을 바탕으로 대만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연일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양육은 과거와 달리 노골적으로 대만을 지원하고 나선 미국에 의해 쉽게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분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최근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차례나 구청을 중국과 대만 사이에 위치한 대만해협 쪽으로 항행했다. 미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것은 올해 들어 9번째다. 무력 시위에 이어 미국은 대만 안전보장과 관련된 문서를 기밀 폐지하며 자신이 대만의 뒷배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데이비드 스테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31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최 온라인 포럼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육항 보증이 이날부로 비밀해제됐다며 해당 사항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육항 보증은 1982년 당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대만 지원을 구두상으로 제시한 약속이다.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곧장 불법적이고 무효며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했고, 마샤오강 중국 대만 사무국 대변인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위해 육항 보증을 공표하는 것은 자해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방 분석가들은 육항 보증 기밀 해제와 대만의 협 구축함 항해 이외에도 무기 판매 승인,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부 장관의 대만 순방 등은 미국이 대만에 대해 가시적이고 의도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히기로 결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분석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메이아 OS 중국방위 정책연구위원은 중국의 대만에 대한 위협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 방위 확약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대만의 군사 전력은 중국 본토의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서방 분석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만 정부가 2021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156억 대만 달러가 늘어난 3,668억 대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고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 등 첨단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만의 협 넘어 중국 본토를 위협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드루 톰슨 싱가포르 릭밤유 공공정책대학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만군은 어떤 증원 발표를 한다고 해도 중국 인민해방군을 공세적으로 위협할 수 없다며 중국의 가장 껄끄러운 조치는 대만선 방어 전력을 2배 이상 증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톰슨 위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민주화 세력을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무자비하게 대처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만에 대해서도 강경책을 펼 가능성도 있고 내다봤다. 다만 미국이 노골적으로 대만 방어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 시 주석이 섣불리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렌달 슈라이버 미국 방부 전 인도 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이 당장 정예 병력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대만 무력 침공에 나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도박이라 생각한다며 내가 시진핑 주석이라면 잘못된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대만의 협의 자연 방비역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이 대규모 희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우세한 미사일, 폭격기 전력 등을 바탕으로 대만에 많은 피해를 입힐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점령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슈라이버 전 차관보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려면 지상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며 대만의 협을 건너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수십만 명의 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록 대만의 국방 예산이 중국에 비해 크게 적지만 방어적 전략을 통해 중국군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슈라이버 전 차관보의 견해다. 대규모 수륙용용 공격선과 미사일, 호위함을 비롯해 기류나 어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군사 장비를 갖춰야 하는 중국군에 비해 해안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지대공 미사일만 준비하면 되는 대만 입장에선 적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OS 연구위원은 중국 내부에서도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시 결코 중국이 우세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는 인식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군부가 내놓은 보고서들을 봤을 때도 여전히 미국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며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감당할 수 없이 중국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만에서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 패배하는 것은 중국共産당의 재앙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쉽게 대만 침공에 나서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